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필리핀 2023은 제목을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 동맹 외교의 강화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아침에 뉴스를 보더라도 어젠가 그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뭐 민다나오를 이 분리독립하겠다 이런 어찌 보면 엉뚱한 얘기도 하고 이래서 아무튼 필리핀 이 집권연합 균열이 점점 더 심화돼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뭐 이 지역 설명의 이 기본적인 구도와 국내 정치, 경제 상황, 그리고 이제 이 대외 관계 이걸로 이제 나눠서 저희들이 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식대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지난 2023년 필리핀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뭐 그 우리가 약간 이론적인 측면이라고 하면은 뭐 우리가 엘리트 민주주의의 어떤 특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필리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지난해 2022년에 필리핀 선거를 통해서 봉국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해 자세히 설명을 해서 이번 그 발표에서는 이 자세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을 텐데 아무튼 그때 많은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이 권위주의 정치가 지속되는 게 아니냐 두테르테로부터 이제 마르코스로 이어지는 이런 어떤 그 권위주의 정치가 더 심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염려를 대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집권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은 오히려 더 민주적 논의라든가 다양한 세력들의 어떤 목소리가 더 분출되는 그러한 이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아무튼 이 가문 정치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필리핀 정치 제도가 가지고 있는 특이성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 대통령이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국가들 중에서도 필리핀 대통령이 아주 막강한 권한을 부여돼 있다. 이것도 하나의 제도적 특이성 중에 하나고 또 정당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도 이 정당 충성도가 상당히 낮은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대통령의 어떤 이 지시에 따르는 그런 제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부통령이라고 지금 이제 사라 두테르테라고 전 대통령의 딸이 부통령을 하고 있는데 부통령의 직위가 참 모호해요. 이게 이제 뭐 미국처럼 부통령이 되면은 상원 의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명확한 지위가 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과는 다르게 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제도적 특이성도 엘리트 민주주의가 어찌 보면은 이제 지속 어떤 특정 예를 들어 권위주의가 지속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제 가문 간의 권력 투쟁으로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 오히려 민주적 논의를 사회적 분위기를 좀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 정치를 보면은 일단은 이 22년에 집권을 하게 된 마르코스와 이 사라 두테르테를 보면 사진에서 보시면은 대통령이 있고 그 가운데 이제 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글로리아 마카파월 아로에라고 지금은 하원 이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둘을 매칭시킨 것은 큰 공헌을 한 사람이 이 글로리아 마카파월 아로에라는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다리를 잘라서 아무튼 선거 결과는 지난해도 봤겠지만 대통령보다 이 각자 투표를 하기 때문에 사라 두테르테의 어떤 이 득표율이 더 높았어요. 61.5%, 봉국 마르코스는 58.7%. 아무튼 뭐 압도적인 그런 이 표차로 2등과 대통령이 됐지만 국민적인 어떤 그 인기도 측면에서는 사라 두테르테가 부통령이 오히려 더 높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은
봉봉 마르코스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인기 있는 부통령이 자기의 자리를 항상 넘보고 있다. 이런 어떤 그 생각 때문에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집권 이 당선이 되자마자 이제 조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분열 주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집권 연합이. 그 하나가 이제 사라 두테르테는 전부터 이제 국방부 장관을 원했는데 그 자리를 안 주고 교육부 장관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사라 두테르테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그냥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 중간다리 역할을 한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는 아마도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런 매칭을 할 때는 뭔가 대가를 아마 얘기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도 이제 하원 의장을 국무위원이 하원 의장직을 아마 원했을 텐데 아로에게 하원 의장 대통령이 상당히 큰 입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에는. 그런데 자기 사촌인 로무알데스를 하원 의장으로 선출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제 시작부터 이런 어떤 분열 조짐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가시화된 게 올해 5월 달에 의회 구테타 소리, 이제 필리핀에서는 의회 구테타라고 하는데, 의원의 이제 과반수 이상이, 의장의 의사에 반해서, 결의를 하면은 의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옹립하면 되는데, 그 구테타 설이 일어났는데 그 중심에 이제 아로요하고 사라 두테르테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실패한 그런 구테타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아로요는, 이전에 이제 그 선임 부의장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강등이 되고, 또 사라 두테르테는 이 로무알데스가 의장으로 있는 그 라카스 CMD라는 당을 탈당하면서 이 분열이 아주 가시화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문 간에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간의 이 어떤 어찌 보면 이제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는데 마르코스 측에서 이건 뭐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스는 항상 우리 유니팀이라고 하는데 유니팀은 아직 공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테르테 가문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두테르테 재임 시대 때 여러 가지 그 인권과 관한 마약과의 전쟁을 하면서 인권에 관한 여러 가지 그 ICC에도 제소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는 ICC의 어떤 조사 자체를 거부했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는 그런 이 상황, 약간 그 대통령의 입장이 약간씩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요. 이 의회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 그리고 이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여러 가지 비리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감사원이라든가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두테르테 가문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죠. 저들이 이제 특히 이제 사라 두테르테 혐의 중에 하나가 특활비인데 특수활동비인데 이 특활비를 논란으로 삼는 것은 공산주의자다, 국가의 적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고 또 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하원이 가장 부패한 기관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에서도 뭐 그거에 반해서 두테르테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도 이제 계속 그런 두테르테의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두테르테는 대중적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지금도. 그래서 결코 이제 이 사람의 어떤 목소리라든가 그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필리핀에서 이 필리핀 유권자들이 강한 지도자들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테르테에서 선거 시에는 이 마르코스는 과거 아버지의 어떤 그 강한 지도자의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서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필리핀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많이 선호를 하고 지지를 하지만 이런 경제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경제적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가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강한 지도자를 선호하는 그 이유가 필리핀 사회 자체가 아주 기득권층이 공고화되어 있다고 해요. 그들의 어떤 이익에 대항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존해줄 그런 강한 지도자를 추구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동북 마르코스 정권에 들어서 탈권위주의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 동북 마르코스 자체가 강한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성격 자체가 온순하고 타협적이고 이것을 이제 과거에 두테르테가 상당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강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지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집권 연합 내에서 이 가문 간의 경쟁을 통해서 서로 이 분열되는 것이 하나의 어찌 보면은 탈권위주의적 현상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집권하자마자 여기 그 델리마 전 상원 의원인데 이 사람이 두테르테 정권 내에 두테르테를 비판하다가 6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에요. 이 과거에 우리로 말하면 검찰청장이었는데 전 정권에서 아무튼 이 보석으로 풀려나서 이제 어떤 언론에도 자주 나와서 두테르테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해 더 이 양 가문 간에 분리돼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이제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내년도가 중간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중반부 이후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분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양 가문의 대결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선거가 전개될지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원에서 그 헌법 개정 논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People's Initiative라 해서 국민들로부터 이제 사인을 받아서 하는데 그게 가장 큰 논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제 상황은 뭐 아무튼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코로나 시대 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가장 이 하락폭이 가장 높았어요. 9.5%까지 2020년도에 그러다가 바로 이제 반등이 21년에 5.7% 성장을 보였고 22년에는 7.6% 그리고 이제 올해는 올해가 아니라 2023년 작년이죠. 약간 예상과는 좀 밑도는데 5.6%의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 베트남 다음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에서 이 경제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생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러한 생활 물가가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양파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양파를 가지고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보석처럼 이렇게 어찌 보면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양파 가격이 올해 초에 거의 2배 이상 이렇게 오르면서 닭고기보다도 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튼 생활 물가를 잡는데 이 마르코스 정부가 실패하면서 약간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마르코스 이 대통령이 쌀자루 앞에서 이렇게 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 이 캠페인 기간에도 이 필리핀에서는 우리처럼 이제 우리 동남아에는 다 쌀이 주식 아닙니까? 필리핀에서 쌀이 상당히 중요해요. 동남아 되게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의 주식이고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이 식량으로 의존하는 게 쌀이란 말이에요. 쌀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많고 대신에 이제 필리핀이 쌀이 자급자족이 안 돼요. 세계 3대 쌀 수입국이라서 이 쌀값이 상당히 민감한 그런 정치적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기가 집권을 하면서 이 농업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챙기겠다 그래서 이 농업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했는데 오히려 이 물가를 제대로 잡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11월 달에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것이 정치적인 그런 어찌 보면 부담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2023년 말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생활 물가가 잡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제 여론에 이렇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북부 펀드라고 마할리카 이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어떤 국가에서 하냐면은 이 정부 예산이 이제 남아서 이것을 이제 펀딩으로 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운영을 하는 건데 필리핀은 이제 재정 적자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국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이걸 운영하겠다 하는 것이 이
기본적인 생각인데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뭐 한 1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규모의 이 펀드를 돌리면서 이게 이제 부정부패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공적 자금 같은 데서 돈을 끌어와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냥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시켜주고 또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그런 경제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이 이것을 다 실현했어요. 그래서 법으로 통과해서 지금 실행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상당히 마르코스 정부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이 운영 그 방향의 그 결과에 따라서 소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외교적인 분야가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러한 이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상과는 달리 지난 정권 이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이 친중 반미 이런 외교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은 어찌 보면은 필리핀의 그 메인스트림 외교 정책하고는 좀 상반된, 왜냐하면 원래 이 필리핀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어떤 외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기 때문에 두테르테 임기 6년 동안은 아주 어찌 보면은 특이한 그런 외교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르코스 정부 들어서 뭐 균형 외교를 펼치겠다. 우리한테는 뭐 아무도 적도 없고 모두가 다 친구고 우리한테는 아무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균형적인 그런 이 관점에서 우리가 외교를 펼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필리핀과 중국 간에는 이제 영토 분쟁, 해양 영토 분쟁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더 불거지면서 결국은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일단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마르코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꼴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이 뭐 국내에서 좀 논쟁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자주 나간다. 미국엔 3번이나 방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지난 6년 동안에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이제 확실하게 이렇게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넘버원이기 때문에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월 달에 2023년 1월에 중국을 방문해서 상호간의 영토 분쟁이나 이걸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이제 그런 결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이루어지진 않았죠.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변국에 대한 뭐 아세안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인도네시아라든가 최초로 해외를 방문한 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의 첫 순방이 그것처럼 이제 주변국에 대한 그런 이 관심도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여기 이제 필리핀 외교와 안보의 최대 현안 여전히 이 남중국해 해양 영토 영유권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히스토리가 길죠. 1996년부터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 스프라틀리 지역에서 인공섬을 건설해서 거기다 뭐 활주로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 히스토리를 제가 쭉 나열해 놨는데 아무튼 뭐 그 중요한 어찌 보면 이제 마일스톤이 2016년 7월 달에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이게 이제 필리핀이 제소를 한 거예요. 필리핀이 제소를 했는데 중국은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참가하지 않고. 그런데 2013년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2016년에 그 판결이 났는데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런 판결을 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판결을 어떤 외교적인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중국과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임기 말까지 이렇게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마르코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첫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우리 영토의 1인치도 한치도 우리가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크게 부상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미필 동맹 근간은 아무튼 미국으로 독립을 하면서 미군 기지를 이제
수빅과 클락에 제공하는 그런 협정이 있었습니다. 47년에. 그리고 이제 51년에 미필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되고 92년에 이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97년에 VFA라 그래서 방문 협정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이 부대를 군부대를 이제 미국이 와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강화되고 확대된 게 2014년 국방협력 강화 협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에드카라고 하는데 요 협정 체결에서 기존에 이제 5개 이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대부분 이제 뭐 루선섬 마닐라 인근이라든가 이 비사야스라든가 이 아래쪽 민다나오 쪽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이 기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게 그 분쟁 지역과 중국과의 분쟁 지역과 밀접한 지역이에요. 이게 이제 루선섬 이 빨간 부분인데 여긴 조금 올라가면 대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이 대만의 어떤 그 무력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미군이 이 기지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가까운 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라틀리아가 가까운 데인데 여기 팔라완 섬에도 만약에 이 스프라틀리아에서 무슨 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여기에 이 군대 기지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이 됐을 때 중국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튼 이 필리핀과 중국 사이에 아주 민감한 그런 문제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제 언론에 자주 이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중국의 해양 순시선이 이 필리핀한테 물대포를 쏜다든가 야간에 레이저 빔을 쏜다든가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 이 지역인데 스프라틀리 인근 지역인데 세컨 토마스 쇼울이라고 해서 여기에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했던 미군 그 함정을 하나 자초를 시켜놨어요. 자기네 어떤 영토를 주장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이제 이 필리핀 해병이 9명인가 거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그 보급을 줘야 돼요. 주기적으로. 그거를 이제 이 중국 해양 이 순시선이 방해를 한다든가 혹은 이제 이 특히 인근에서 조업하는 필리핀 어선들을 방해한다든가 이러면서 거의 뭐 지속적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것이 이제 필리핀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그 여론을 악화시키고 또 이제 반중 감정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제 여론에 따라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에 대한 긍정도는 상당히 높아요. 80% 나오고 중국에 대한 것은 32%. 그러니까 뭐 압도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이 두 그래프를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나 높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 필리핀 이 현안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우리가 국방이라든가 방산, 해양안보 문제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그 남중국해 문제를 불거졌을 때 필리핀 주필 한국 대사관 명의로 우려를 표명하는 이제 그런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초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런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발표를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예외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도 않았고 또 기본적인 우리의 어떤 정부의 방침을 확인한 것이라서 크게 이제 문제로 불거지진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해 FTA가 이제 공식 서명이 돼서 발효가 앞두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필리핀의 니켈이라든가 이런 광물 자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협력들이 이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근에 가사 도우미 그 시범 서울에서 실시했는데 이게 실현될 경우 이제 필리핀 상당히 중요한 효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국내 정치는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연합의 조기 분열이 탈권위주의적 정치로 나타나고 또 지난해 인물 중심의 어떤 가문 정치가 부각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이 물가 안정과 부펀드 조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이 대외 관계에서는 이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필 관계는 경제 협력의 증진과 안보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국가 다 이 미국의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지금 이 강대국 간의 어떤 이 전략 경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의 이진영입니다. 우선 너무 좋은 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필리핀에 대해서 일단 모르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제목을 보니까 발표 제목에 이번에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동맹 외교의 강화라는 글을 써주셔서 사실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먼저 기대를 하고 상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제가 많이 필리핀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은 제가 생각했던 개념들이 굉장히 조금은 다르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론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를 이게 국가 현황이다 보니까 병렬적으로 설명되어 있고 나열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아카데믹 토론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드리고 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도 없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 페이퍼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잘못 이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대통령제와 연합이 되어 있는지 대통령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리핀의 대통령제의 특이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던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 교과서적인 특징보다는 오히려 필리핀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부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엘리트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그러면 이 글에서 의미하는 게 가문이라는 거를 엘리트로 볼 수 있을까라는 제가 제가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그 엘리트 민주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개념들이 너무 협소해서 사실 필리핀 사례에 적용해서 어, 이해하는 데는 이 글이 굉장히 제 시각을 넓혀주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리핀 민주주의를 설명할 때 엘리트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던 게 사실은 두테르테와 그 마르코스 정부의 이 두 개를 제가 이 글을 읽기 전까지는 저는 그냥 진보 성향에서 보수 성향으로의 회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주의 후퇴라는 이제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민주주의가 과연 이게 정확하게 물론 이제 한국도 어, 정확한 민주주의는 아닐 수 있지만 민주주의 기제 혹은 작동 원리가 처음부터 작동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왜 이거를 민주주의 후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물론 이제 언급도 해주셨고, 발표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대통령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치인에게 정부 예산을 접근하게 유리하도록 대통령 소속의 정당 혹은 여권에 속한 정당으로 이동한다. 이런 몇 가지 이제 에비던스들과 서술을 굉장히 자세히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국가의 예가 있을까? 제가 읽다 보니까 이 대통령 중심으로 운영된다라는 민주주의, 그리고 필리핀이 유독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의 국가에서는 보수화가 정말 심각하게 보수화가 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에 이제 극보수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수화 또는 보수 정당의 지속적인 장기 집권이 필리핀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것들의 특징과는 배치되지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민주주의 후퇴는 아니고 뭔가 조금 약간의 중요한 그 중간 설명이 조금 더 첨언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민주주의 가치 또는 뭐 민주주의가 가진 또 다른 제도적 특이성이 대통령과 부통령이 한 팀으로 출마하지만
그 각각에 대해서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각각 다른 선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지만 과연 그렇다면 기존 정부와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집권연합, 집권정당의 분열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도 조기 균열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렇다면 기존 정부와의 차별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설명을 조금 더 부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을 해주셨고 강조를 해주셨지만 제도보다는 인물이 있고 리더십에 이제 방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작동 원리보다는 유력 정치 가문의 이해관계가 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결론에도 이제 중요한 아규먼트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리핀만의 특성일지 혹은 정말 민주주의 하에서 이게 필리핀의 민주주의 체제라고 볼 수 있을지가 제가 굉장히 마지막 이제 맺은 말까지 읽으면서도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사실은 그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 동맹 외교의 강화가 사실 이 제목을 보면은 이 두 개의 카테고리 하에서 방점을 두고 설명을 돼야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다뤄주신 내용은 이것보다 보다 더 포괄적으로 모든 내용들, 경제 상황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 포용해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목보다는 조금 더 내용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제목으로 혹시 수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외교 정책과 대통령의 지지도 이 부분은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친미동맹 외교에 관한 부분을 2번 이상 읽어봤는데 사실 여기에서 조금 헷갈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 필리핀 국민들은 외교 정책보다는 경제 현황,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민감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은 이제 자기에게 체감이 되는 경제 상황에 보다 더 민감한 게 대부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게 북한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안보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극보수라든지 보수 정당 혹은 이제 보수와 운동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게 고르게 되어 있는데 이 필리핀 사례에서 외교 정책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를 어떤 상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을지가 약간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친미 동맹 외교의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서 국민들의 이제 여론이라든지 지지보다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혹은 이제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따라서 이 방향들이 설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두테르테와 대비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는데 요게 대통령의 지지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혹은 상관관계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과연 민주주의 후퇴일까,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냥 필리핀을 이렇게까지 자세히 읽기 전까지는 그냥 이게 조금 더 보수화가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요거는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이진영 선생님 아주 자세한 그런 토론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은 제목 부분 내가 답변하기 쉬운 부분 제목 부분 이제 저희가 이 동향 발표회는 사실은 이제 지난 한 해 동안 필리핀의 어떤 정치 경제 외교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이렇게 다루고 제목을 포괄적으로 하면은 그냥 필리핀 2023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중에서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거를 가지고서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이제 외교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지금 우리 이진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필리핀이 아무튼 뭐 이 외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주가 돼서 대통령이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특성이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난 두테르테 정부 때 아주 국민들은 별로 좋아하시는 중국에 대해서 친중국 정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지지도를 계속 높게 유지한 것은 이 외교 정책이 크게 이제 필리핀 국민들의 어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외교 정책이 경제적인 문제로 불거졌을 때는 이제 아마도 반응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필리핀 국민들이 혹은 유권자들이 이 경제 문제, 필리핀은 이 어떤 계층 구조가 아주 명확해서 거의 뭐 엘리트,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따 엘리트도 이제 얘기할 텐데 엘리트를 한 뭐 1, 2% 정도로 봐요.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그리고 중산층을 뭐 한 7, 8%로 본단 말이에요. 90%는 뭐 한 대부분 서민층이나 극빈층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실제 뭐 정치적인 자유라든가 이런 이상적인 가치보다는 실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쌀 가격이 올라가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가 대통령 지지도에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로 돌아와서 아무튼 민주주의는 우리가 이제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이건 뭐 학자들에 다 따를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절차적 민주주의를 일단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고 실질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느냐를 가지고서 이제 민주주의 정도를 따지는 게 일반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라든가 혹은 뭐 그 미국이라든가 이런 정치의 어떤 보수화 경향 민주주의 체제 이건 제가 볼 때는 동남아 국가들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오히려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필리핀이라든가 태국이라든가 혹은 뭐 미얀마라든가 이걸 이제 우리가 보수화 이런 개념 가지고서는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권위주의화 이게 더 맞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필리핀도 우리가 그럼 권위주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있어야 되고 정치적인 책임성이 있어야 되고 반대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청취하고 논의하는 그런 기본적인 절차가 있는데 이게 무시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권위주의란 말이에요.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법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이게 이제 권위주의화 현상이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에서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다 이렇게 뭐 우리 서경교 선생님도 이제 많이 그런 글도 많이 쓰셨고 이런 이제 현상들 이건 이제 저는 보수화라는 그 말로서는 잘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이제 가문과 엘리트, 필리핀은 제가 이제 엘리트 민주주의 이건 뭐 제가 쓴 개념은 아니고 많은 이제 필리핀 정치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필리핀을 이제 필리핀 민주주의를 개념 규정할 때 뭐 이 캐시케 데모크라시라든가 혹은 뭐 엘리트 데모크라시 혹은 뭐 선거 민주주의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를 이렇게 기존 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제 필리핀이 가지고 있는 특이성 중에 대통령, 부통령이 기존 정부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드린 집권연합의 균열의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대통령한테 큰 권한이 주어져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 국가 중에서도 이건 이제 그 경험적 연구를 한 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이제 대통령이 어떤 그 의회 그 집행 권한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필리핀은 아무튼 필리핀에서 정치를 하려면은 돈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처럼 선거 경영제도 아니고 돈을 얼마나 많이 동원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선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한테 이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정당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기반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한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대통령 유고를 기다리라든가 대통령이 없어지길 기다리라든가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대통령은 부통령을 무시해요. 무시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사라 두테르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동국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인기 있는, 오히려 대통령이 돼야 될 사람이 지금 부통령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부담이 많이 있다. 필리핀에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선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 2002년에 있었던 것처럼 에스트라다를 몰아낼 것처럼 국민들이 막 데모를 하면은 군부가 정권에서 등을 돌려요. 그러면 정권이 교체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통령이 자동적으로 승계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마르코스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국민적 지지도를 가지고서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군부의 친 두테르테 성향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 사람들을 규합을 해서 현 정부한테 등을 돌리면은 그게 이제 정권 교체가 된다. 그게 가능한 게 부통령이 대체 가능한 부통령이 있을 때 그게 언제나 가능성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전에 아르요 대통령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부통령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여론 데모가 많고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부통령이 인기 있는 부통령 그러니까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정되는 그런 부통령이 없을 경우에는 정권 교체까지 가지 못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여기 이제 질문들이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지지도의 변화는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계속 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이 지지도 조사를 하는데 여전히 현 대통령보다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사도우미 문제는 필리핀에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을 상당히 국민들도 선호하고 국가적으로도 이제 어찌 보면은 이 프로모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그 시장이 열린다고 하면은 필리핀에서 쪽에서는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기 대선이 아무튼 뭐 정권 출발 이전부터도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벌써 2028년에 차기 대선을 두고서 이 논의가 진척이 되고 있는데 집권 연합의 아무튼 지금 뭐 거의 분열돼 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국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원 의장으로 밀은 이 로드리게스 자기 그 사촌이 이제 어찌 보면 차기 대권 주자로 이렇게 구상이 되고 있고 거기에 이 명실상부하게 부통령이 사라 두테르테가 아무튼 뭐 모호한 말이지만 최근에 사라 두테르테가 자기는 이 다음 선거에 이 러닝을 하겠다. 2025년 내년도 선거에. 그 무슨 말이냐. 이거에 대한 이제 설왕설래가 있어요. 뭐 부통령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은 그걸 그만두고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이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듯이, 사라 두테르테는, 공공연하게 아무튼 뭐 이 집권연합이, 선거연합이 만들어질 때부터 자기 대권은 자기 것이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부통령에 출마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 지금 현 정부에서는 최대한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공격을 가시화하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법적인 처리를 통해서라도 이 두테르테 이 가문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상실시키지 않으면 아무튼 이번 내년도에 있는 중간선거 이후에 급속하게 현 정부에 대한 이 힘이 빠질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은 차기 정부가 이제 불박이 되면은 이 어떤 지지가 확 쏠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기 레임덕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 그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공격이 훨씬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중요한 질문인데 왜 우리가 어찌 보면 과거에 독재자인 마르코스 가문과 또 이제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두테르테 두 가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아무튼 이제 우리가 86년으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이제 민주화 세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르코스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고 그게 이제
필리핀에서는 옐로우라고 하는데, 그 아키노 가문을 중심으로 한, 지금 이제 정당으로 말하는 자유당인데, 이게 이제 거의 그 세력이 약화돼 있어요. 세력이 약화돼 있는데, 이 약화된 지난 선거를 보면 알아요. 세력을 대변했던 게 2위인 로브레도 전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 뭐 두테르테 정부 때 부통령이었으니까 거의 뭐 아무튼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테르테가 아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그 세력이 이제 이 로브레도가 대통령 후보에 나왔는데 20몇 %밖에 획득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세력이 과거에 우리가 말하는 민주화 세력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386 세력이 많이 그걸 밝긴 하는데, 민주화 세력이 아주 어찌 보면 폭망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 정부가 봉봉 마르코스가 어찌 보면 강한 지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필리핀에서 공공연하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누가 입김이 세냐,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이제 또 이 아라네타라고 해서 아주 필리핀에서 큰 가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아라네타 가문이 민주화 세력과 같은 이제 맥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만약에 봉봉 마르코스하고 두테르테 가문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될 경우에, 이건 이제 상상력인데, 아마도 이 마르코스 가문이, 물론 이제 마르코스 가문에서도 아이미 마르코스는 철저하게 두테르테 편이에요. 누나인 아이미 마르코스. 근데 이제 이 봉봉 마르코스 주변 인물들과 이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 민주화 세력과 서로 연합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런 대한 세력이면 대한 세력이고, 어찌 보면 과거 민주화 세력이 새롭게 이제 구성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